중국에서 한국에 다양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은 우선 한국을 가득 메운 미세먼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중 간의 공동 연구 결과로 최근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불치사 문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를 5년간 2조 5천억 원가량 수급한 것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중국이 직접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을 계속 침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밥 먹듯이 한국의 카디지를 드나들면서 영공에 거의 침입할 기세로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소위 노략질을 하는 중국의 어선떼들도 한국에 있어서는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조업을 통해서 매년 어획량을 크게 늘리며 한국과 일본 등의 수자원을 사실상 약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계속 연근의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점점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속 필요가 커집니다. 이렇게 한국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중국의 불법 조업과 서해바다 오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어획을 해서 한국에 큰 피해를 주는 동시에 서해바다까지 온갖 오염물질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최근 코로나를 틈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국의 바다를 좀 더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한중 어업 협정선 인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기동전단을 구성해 일주일간 대규모 단속을 벌여 800척 가까이를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이번 대규모 단속에 따라 100척 이상 대규모 집단 침범 형태가 급감하는 등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2차 기동전단을 구성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에도 중국 어선들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서방 NNL 해역과 한중 어협협정선 사이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지능적으로 불법 조업을 벌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물대포 수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같이 포획된 배들을 폭파시키거나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격침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강대국 러시아는 실제 중국 어선이 나타나자 군함으로 격침했고 이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2016년에 중국 어선을 군함으로 격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격침은커녕 사실 불법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조차 매우 조심해서 대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중국 불법 어선이 등장해 해경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어선이 선장이 변을 당하자 중국 당국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한국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중국과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더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중국의 다양한 배들에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획량을 늘리라고 독려합니다. 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료인데 이를 국가에서 상당히 책임져 주니 중국 어선들은 아예 수천 척이 떼를 지어서 한국, 일본은 당연하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닙니다. 아무리 한중 간의 어업협정이나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 중국 당국은 14억 중국 인구에 공급할 어자원이 사실상 부족하므로 불법 조업을 독려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불법 조업이나 중국의 횡포는 한국이 단독으로 막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가 다른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흐름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이는 노략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될 정도라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로노이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 함대를 3일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SMP는 15일 미국 더 강경해지나 펜타곤의 잠재적 수장이 중국 함대를 72시간 안에 격침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드러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플로노이 전 차관이 올해 발표한 강력한 대중 억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포리너 패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주장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해양장관인 수시 푸지아투티와 비슷한 방향인데요. 그 역시 중국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법 조업은 계속된다며 어선을 폭파하는 것이 최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인 미셸 플로노이는 이와 같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급 초강경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시하는 중국에 관한 엄포는 중국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국 근해의 중국 불법 조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며
세계 경찰 역할을 급속히 축소시키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중국은 즉각 파악해서 이제 전 세계의 어자원을 휩쓰는 함대를 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미국에는 러시아 정도가 중국을 제어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는 그런 역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어선들은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고 갈라파고스 앞바다까지 진출해 해상물을 싹쓸이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놓았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관련된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남동중국 해에서도 움직임을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관련한 보조금을 줄일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선들이 출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바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눈치를 극심하게 살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홍콩 SCMP는 국방 외교 관측통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계속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명령이 큰 무게를 갖는 탑다운 방식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장관에게도 권력이 고루 분산된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은 중국에서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닌 단연 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단위로 방위비를 갱신하면서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로 압박을 하는 가운데 동맹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며 미국이 중국의 다양한 움직임을 주시하게 되면 결국 한국 근해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비롯해서 카디즈 침입 등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국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을 방조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중국의 발을 범세계적으로 묶어놓으며 한국에도 기존의 피해들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으로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며 웃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은 RCEP을 체결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자국의 유리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결성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 판도에 급속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TPP를 미국이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RCEP은 한국, 호주,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언론 21세기 경제 보도는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집권 이후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RCEP은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안도 강력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외교적인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 두터워진 외교력과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등을 힘입어 중국의 횡포를 잠재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그 역사를 살펴보려면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일본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군정기가 도래하죠.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독도에 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일본은 1947년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리안쿠르함은 한국식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완벽히 엉터리입니다. 역사상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자료조차 마찬가지죠. 자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고증 대신 로비를 선택합니다. 이 책자를 들고 미 국무부와 도쿄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로비를 벌이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키는데 성공했죠.
물론 조약에 독도 언급이 없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는 없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입니다. 48개국이 참가 서명하여 1952년 4월에 발표되었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요구가 좌절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근 해양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합니다. 즉, 독도를 한국 수역으로 공식 선포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섬은 무조건 일본 영토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도발을 해군을 동원해 저지시킵니다. 이후 독도 문제는 잠시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집니다. 한일 양국은 영유권 주장을 꺾지 않으며 강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런 조항을 넣으며 마무리합니다.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대신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영토인데 점거라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30년 동안 거론되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1998년 9월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서죠.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바뀌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연안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었는데 두 나라의 해역은 400해리가 안 됩니다. 결국 양국은 공동 수역을 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독도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이 알려지며 언론들은 굴욕 외교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의 결정적 요구를 수용한 건 분명합니다. 기점을 독도로 잡았으면 되었을 걸 울릉도로 잡으면서 독도가 공동수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였다고 주장하죠. 독도를 공동수역에 넣는 대신 동해의 황금 어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진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우선 독도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들의 관광을 권장하기 시작했죠. 2005년 3월부터 독도에 민간인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 역사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강경 노선이 독도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역사적 선후 관계마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극우 성향의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 도발을 강행한 건 이미 2004년입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투척합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 현에 의해서 다케시마의 날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 후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죠.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도발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중학교 학습 지도서에 독도 관련 거짓 내용을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4년에 이르자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독도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담화문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직접 밝힌 것이죠.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대통령이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는 형식을 벗어나 본질을 전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담화문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담화문은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에게 병탄된 시기는 러일전쟁 때입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했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이죠.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하죠.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결정적 상징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대놓고 꺼내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도 문제는 조용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있어 단순히 조그만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며 극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인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독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